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제가 작년 7월에 책을 출간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도 좀 하고 강연도 좀 한 편인데 사실은 법원에 가서도 하고 검찰청에 가서도 하고 등등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전직 조사관들이 3분이나 있으면서 네. 제가 뭘 떠들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백선희 선생님이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다 먹어치우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어떤 호소의 말들입니다. 어떤 호소의 말들. 원래 이제 글을 쓰는 거를 고등학교까지 참 좋아했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안 쓰거나 또 공문서 위주로 글을 썼고요. 30대 후반 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예전에 쓰던 글들을 안 쓰다가 이제 일기장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는 아마 30대 중후반부터 다시 일기라는 걸 다시 썼죠. 20대까지는 참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나서 거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많이 못 쓰고 있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쓰다 보니까 너무 아는 분들이 많아서 브런치라는 공간으로 제가 이제 글쓰기를 넘어가고 거기에는 최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제 오도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침팬지 이름이에요. 그 침팬지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이름을 따서 글을 썼고 그게 이제 운 좋게 브런치 대상을 받으면서 창비에서 작년에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또는 인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인권과 왜 맞닿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억울할 때 읽는 책을 쓰고 싶었다. 책 제목이 제가 책을 한 권 써야지라고 마음먹으면서 혼자서 폴더 이름을 정한 게 억울할 때 읽는 책이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20대 28살에 만 27에 서울 YMCA로 이제 시민중개실이라는 곳에 직장을 옮겼어요. 그전에는 제가 학습지 교사도 하고 또 백화점 문화센터 코디네이터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 YMCA 시민중개실에서 일을 하게 됐죠. 소개를 받고 갔더니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적게 보통의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녔는데 이제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첫 달. 그게 이제 IMF 직전이었는데 그때도 그건 적은 돈이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민활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상담할 때도 많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게 많지만 그때는 서울 YMCA 시민중개실 외에는 그런 이것저것 다 상담해 주는 곳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단체라고 했지만 시민사회에서 어쨌든 법률적인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시민중개실로 몰려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한 횟수로 5년 넘게 일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진짜 억울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MC 시민중개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가장 큰 성과는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에 굉장히 큰 힘을 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전세금 날려서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제들을 만드는 운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한테 찾아오셨는데 전세금을 날린 분들은 사실은 자살 직전에 이런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억울하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시민운동을 했는데 막상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단에 들어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조사관 업무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들은 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할 때 사람들이 척척 찾아보는 정말 그 삐뽀삐뽀 119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임산부들은 그거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찾아보는데 지금도 나름 유용한데요. 배가 아플 때 딱 몇 페이지 열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애가 밤에 울면 딱 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실제로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억울한 전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쓰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이미 법이나 제도는 다 있어요. 억울함을 구제하는 어떤 법과 제도가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이거 매뉴얼은 이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그러면 그 억울함을 다루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이 이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은 억울함 전담기구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영국의 외로움 전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인권위는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구나.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대부분의 경력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보통 평균 1년에 150에서 200건들의 진정사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상당히 베테랑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많이 했고, 그러면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났고 했지만 항상 제 머릿속에 붙잡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뭐 유명한 대작가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 이미지가 말하는 게 뭘까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다가왔던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따라서 이제 계속 글을 써봐야지라고 하고 이제 썼는데 제가 서문에도 쓴 거는 조사관은 조사 끝나면 딱 조사 검정색 끈으로 딱 묶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있어요. 요즘은 다 전자화됐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묶는 일은 하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서류들을 다 프린트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가지고 검정색 끈으로 딱 묶었을 때 이제 내 손에서 이 사연들은 내 책임 밖으로 가는구나 이래서 굉장히 개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기록관으로 넘기면 저는 그 일단락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보낸 2000여 건의 사건들을 한번 내가 다정한 마음으로 다시 펼쳐서 기록을 한번 다시 묶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문의 제목은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책 제목을 막 하다가 조금 슬프고 귀여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서문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제가 쓸 때 떠올릴까? 요즘 직업적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창비 편집자하고 만나서 초고를 이제 같이 이야기했을 때 창비 편집자가 직업 에세이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인권이란 말을 정말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인권이란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하려는 말에 인권이 포함되지 않고는 이 글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닫고 조금 더 그걸 깊이 다루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솔직하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에세이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좋아했던 직업 에세이 중에 하나가 저는 단지 버스 기사입니다.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걸 보면서 버스 기사들이 왜 내가 갑자기 배를 누르면 화를 내는지 이해되는 거죠. 버스 기사들은 세워주면 되는데 난 천천히 있다가 정류장에 보였을 때 배를 누르면 늘 화를 내시는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에서 미리 손을 안 들었을 때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서 왜 기사들이 그냥
멈추지 못하고 그냥 갈 데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봄으로써 알게 돼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우리가 결국은 다 건물주 아닌 이상은 매일 일어나면 일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 타인들을 이해한다는 게 저는 인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인들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그 타자들이 일하는 삶을 깊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깊숙이 이해하는 건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를 자기만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펼쳐낼 때 글로 그런 공감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많은 수많은 인권 관련 책 중에서 제가 느끼는 인권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딜레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좋은 거고, 인권을 하는 거는 훌륭한 일인데, 그리고 인권의 피해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인권의 피해자들은 다 그렇지 않은 거죠. 대부분 20년 경력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다뤘던 사건의 인권 피해자들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죠.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었고, 뭐 스포츠 분야의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주로 많이 만난 게 어쨌든 법을 위반했던 범죄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도 많았어요. 그걸 인권의 이름으로 계속 설명해야 되는 데서 오는 굉장한 피로감, 사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들이 진정을 계속 냈었는데, 한 번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제가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야기한 건 이제 과잉 진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범죄 행위는 뭐였냐면, 새벽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젊은 20대 여성을 마약한 후에 성폭력을 한 혐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앞에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과잉 진압을 당해서 무릎팍이 깨지고 입술이 터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늘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제가 늘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경찰관들을 조사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나였지만, 이분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구조를 느낄 만큼 심하게 갈등을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결국은 순간적으로 왜 그러셨다는 말이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의 사실과 인권위 조사 내용은 굉장히 구분해야 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해야 물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국 이제 그 사건은 다른 조사관한테 넘겼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인권이 뭐고 권리란 뭐냐, 그리고 인권의 피해자들은 항상 선하냐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사실 그런 솔직한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찾았던 나의 어떤 인권에 대한 답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저희 조사관들이 여기에 책상에다가 특히 상담센터 직원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러고 막 써놔요. 그거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건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걸 막 써놓냐면, 남이 보면 너도 이상하다 이 말을 자기 책상에 써놔요. 왜냐하면 인권의 피해자를 우린 돕고 싶고, 인권은 선한 거고 좋은 거라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이상하신 주장과 말도 안 되는 억측을 가지고 오니까, 너도 남이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남이 보면 엄청나게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이런 고통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는 인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웅크린 말들이라고 이제 어느 기자가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악성 민원인의 제일 좋은 옷이라는 이미지가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입고 온 제일 좋은 옷이 떠올랐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저한테 아침마다, 아침 9시 출근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딱 앉으면 보통 한 2, 3분 겨우 이제 9시 땡 하면 출근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 하면은 컴퓨터 누르자마자 전화가 오죠. 그런 분들 계시면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팩스를 보내요. 이메일도 아니고 팩스를 보내시면서 이제 이거 인권침해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A라고 하는 파출소 앞에 맨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장이 양침물을 길에 뱉었다. 인권침해. 그 다음에 야구를 봤다. 야근하면서 야구를 봤다 인권침해. 주차 A 경찰은 주차를 잘못했다 하면서 인권침해. 이걸 계속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사하는 10조 우리 이제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면 국가 헌법의 10조에서 22조의 인권 침해가 조사 대상이에요.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 뭘 민원 처리를 하는데 헌법 10조에서 22조를 적용해서 한단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인권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10조 행복추구권이 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인격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하면 굉장히 관념적인 그 표현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정리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쌓이고 있어요. 진짜 중년의 허리살처럼 쌓인다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쌓였을 때 제가 결국 파출소에 갔습니다. 갔던 이제 경찰 분들이 저를 굉장히 환영하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분 때문에 일을 잘 못할 정도로 힘들다. 민원이라는 게 받으면 힘든데 이분이 매일 이제 경찰서에도 민원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현장 조사도 나가고 전화도 하고 보고서도 쓰는데 사건이 캐비넷에 한 100건, 200건 있으면 사건을 저희가 이제 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탈곡기냐 우리가 털게 이러는데 탈곡을 하려고 간 거죠. 빨리빨리 하고 이제 뭐 치아도 받고 이러려고 가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딱 오시면서 하는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써서내고 글자도 막 다 틀리고 막 엉망으로 쓴 글씨를 낸 어떤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딱 오셨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날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새우가 작고. 그래서 조사관님 이러면서 굉장히 환하게 저를 반겨주셔서 첫 번째로 좀 미안한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미안했던 것은 제가 조사관님 만나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분 옷이 좋았으면 제가 미안하지 않았을 텐데 6월달 지금쯤 되는 계절이었는데 이제 허름한 양복에 잠바 같은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도 더운데 입고 올 옷도 아닌데 좋지도 않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이라고 입고 오면서 오늘 조사관님 덕분에 일당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이제 소위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정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보조 업무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당에서 조금씩 받는 거 몇만 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조사관이 전날 전화해갖고 오랜만에 내가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걸 포기하고 왔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속으로 미안해서 이제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3, 40분 정도 들었는데 사연은 이랬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일당을 받아서 이제 기쁘게 현금을 가지고 동네 파출소 앞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A라는 경찰관한테 잡혀서 범칙금을 끊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1년 가까이의 민원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엄청나게 그 젊은 경찰관한테 봐달라고 빌었대요. 절대 안 봐주면서 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아가서 그 일당을 날리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봤더니 그 경찰관이 나무 그늘에다가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법이 그렇게 엄정한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인정투쟁이었기도 하고, 저희 식대로 말하면, 또는 뭐 일수벌금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만큼, 핀란드에는 있다고 하는 일수벌금제인데, 자기가 버는 만큼의 급여에서 어떤 범칙금이나 이런 걸 낼 때 일당을 계산해서 내는 거죠. 이제 그런 같은 3만 원이어도 이분의 3만 원과 또 부자의 3만 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정연한 언어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냈다고 하면 저희가 이분은 뭐 악성 민원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타당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대응을 할 텐데, 이분은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양친모를 뱉었다라든가 뭐 야구를 봤다라든가 이렇게 억지를 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순하게 30분 정도 만에 이야기를 다 했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진정을 취하고 가셨어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민원, 저는 조사관의 업무를 하고 제가 특히 무용한 일을 하는 거에 엄청 싫어해요. 뭔가 효율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쓸모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민원의 세계, 그러니까 진정의 세계의 대부분은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쓸모없어요. 1년에 국가인권위에 10,000건의 진정이 오는데, 사실 그 중에 5% 정도가 사실 우리가 쓸모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진정사건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고, 나머지는 사실 대부분 민원이거나 그냥 다른 기관에서 하면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법률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걸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를 끝없이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조사관의 업무였고, 그 업무가 나를 굉장히 소진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 이 민원인을 떠올려요. 간간히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그분한테 우리는 어떤 도움도 안 됐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분이 하고자 했던 말을 무엇인가로 설명을 다른 세계의 언어로 해줬던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1년에 10,000건이라고 하는 진정들의 대부분이 그런 웅크린 말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로 들어오는데, 그 말들을 잘 정리하고 펼쳐서 어딘가에 가닿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조사관의 일이지만, 그 사실 너머에서의 어떤 일들이 실제로는 펼쳐지는데, 그 내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알아주는 것들이 사실 인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권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조사 업무,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는 전문적인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우리가 대부분 먹고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관공서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쟁들이 그 민원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일이고, 그 민원의 세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이 민원인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 안에서 좀 이해되고 서로 어떤 문제인가를 소통하는데 제가 쓰는 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제가 잘 본 책 중에 세계의 절반은 왜 여전히 굶주린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홍보하면서 나온 문장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데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부여하고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한 자리를 내어주는 무수한 이웃이 필요하다. 사실은 인권이란 말은 너무나 관념적이어가지고 구체성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도 이제 존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은 구체적인 어떤 물성이 없어서 그냥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펼쳐지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깊이 있게 공감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들이 넓게 퍼지기 위해서는
그 웅크린 말들을 잘 들어주는 이웃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담겨진 이야기와 책을 쓰게 된 동기,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얼마나 헛다리를 짚으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늘 조사, 얘기하면은 엄청 많이 속습니다. 진정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또 홀랑 넘어가가지고 막 사실인가 조사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헛다리를 짚었을 때 저희 선배 조사관님께서는, 어쨌든 사실을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를 밝힌 것도 조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행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30분. 앞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서 국가인권위의 조사관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직업색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인권위 어떤 분들이 오는지 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인권 얘기를 그러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북토크라 사실은 이것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전직 조사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인권이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를 사실 30분 정도 설명하면서 잘 시간을 때울 수 있는데 그걸 하면 지루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걸 생략함으로 인해서 제가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뒷장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인권에 대해서 제가 20년 동안 일했지만 뭐 인권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미션이 인권위원회 가면 건물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인권이 뭐냐 그러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세계인권선언의 1조에서 표현되어 있고 또 헌법에서 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는 결국은 존엄하게 우린 태어났다. 그리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린 또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 존엄, 권리, 존엄, 평등, 자유 이렇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인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인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들, 존엄, 평등, 자유, 권리 이런 말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인권이 뭐냐 그러면 인권은 종이컵이래요. 그래서 환경을 이야기하나 했더니 애들은 인권은 일회용이 아니니까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애들이 쓴 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권은 양을 좋아해요. 인권은 따뜻하니까요. 아이들은 법률로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라는 걸 어떤 관념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정확히 인권이 뭔가요? 라고 암기를 해서라도 알고 싶어 하죠. 저희도 그래서 인권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애둘러서 인권 감수적 교육 같은 거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 20년 내내 왜 살세 크레파스는 타당한 말이 아닌가 막 이런 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인권에 대해서 제가 20년 동안 인권으로 이제 밥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이 제가 최근에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조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은 발명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또는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처음에 세계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이라든가 또는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존엄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끌어오냐면 하늘에서 부여했대요. 하늘이 그렇게 부여를 했다는 거죠. 천보인권이라고 해서. 근데 근거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거를 믿기로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믿자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 만약에 지금 동물들을 그렇게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저도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제 고양이를 잃었기 때문에 동물권에 대해서 다르게, 고양이를 키웠을 때와 키우지 않았을 때 전혀 다른 거죠. 이 동물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동물을 먹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선언해서 믿기로 한 것처럼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해,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믿기로 하는 것도 다 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다 확산이 됐다면 지금같이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다는 거는 일종의 그 감정이라 그 관념이 발명됐다라고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애석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느끼고라고 하는 정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그렇게 아프고, 고문을 하면 그 고문의 통증을 내가 느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로 했다고 어느 날 결심을 했다라는 근거들을 이 책의 한 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많이 다루는 부분이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제가 책에서 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 너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풍경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은 인권의 마음이라고 이제 정리를 맨 처음에 해놓고,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인권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투쟁의 결과물이고, 그 역사에서 죽음을 딛고 우리가 쟁취해낸 것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아동 인권 또는 아동의 노동 금지 이런 하나, 또는 여성들의 참정권, 이런 것들의 권리를 하나 쟁취하기까지는 수많은 죽음과 또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딛고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인권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많이 만들어놨던 권리나 법 제도가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권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관으로서 20년 동안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게 하는 어떤 과정들, 그것이 굳이 인권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한 문장이, 인권이 자명해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것들을 다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두 번째 책을 만약에 인권으로 쓴다면 화장실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관으로 20년 동안 일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더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국가인권위 조사관으로서 일하면서 맨 처음에 받은 그 사건의 제목들이 고문에 의한 인권 침해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지검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영장도 없이 밤에 데려다가 서울지검에 있는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때려서 죽인 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인권위가 설립된 2002년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류의 진정사건이라기보다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인권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세상이 변했는지를 어쨌든 증명을 한다면 이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정은 화장실을 안 보내줘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물리적 화장실의 모습이 교도소에서 엉덩이를 겨우 가려주는 문제. 쪼그리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가려준다. 엉덩이 위가 보여서 너무 이거는 창피하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걸로 가서 그걸 바꾸고 허리까지 높이는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허리를 높여라. 허리까지 높이면 자해가 일어난다. 또 뭘 숨긴다 해갖고 허리까지 높이기로 위원회가 계속 권고해서 이 화장실이 허리까지 높아졌죠. 근데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 얼굴이 보여서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그 다음 소리를 안 들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 폐쇄형 화장실이 교도소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엄하다. 근데 이제 그 화장실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할 때 이걸 뭐냐면 존엄의 침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존엄의 침해라고 하는 말은 와닿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배변을 보고 있었을 때 엉덩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정서를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인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란 말이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모든 문제에 다 인권을 붙이죠. 그래서 아동권을 이야기하면 교권을 얘기하고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또 뭐 피해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권리와 권리를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벌어지기도 하고 또 국가인권위에는 오는 많은 사건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권리지만 그런 권리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하고 권리와 무작정적으로 1대1 대립해서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도 저 권리가 인정되면 내 권리도 인정해줘야지 라고 해서 오는 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권리라는 것은 결국은 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결국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누군가가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말의 다른 말이거든요.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 화장실에 갈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그냥 화장실이 급해요 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다른 것은 화장실에 갈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될 의무자가 생겨요. 어디서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여름에 공사 현장 같은 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배설권을 보장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될 그 사업 주체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업 주체한테 화장실을 설립을 하라고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해야 될 어떤 인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화장실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캐셔들이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몇 분에 한 번만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하나의 권리 문제로 다루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콜센터 같은 데서는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 다 체크하면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권리를 네,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안 가있어요. 문득 아니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저희가 인권 강의를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권리 뒤에다 권자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효재 선생님이 강의를 또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조효재 선생님이 가장 하기 힘든 강의 중에 하나가 교사 중에서도 교감 교장 선생님의 대상으로 한 인권 강의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있는데, 보통 강의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교감선생님들이 많은데, 교감선생님이 한참 강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쉬는 시간을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어느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오줌권이 없냐 우리에게는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하하오호 웃으면서 막 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10년쯤 지나니까 하나의 권리, 배설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평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의 권리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국가인권에서 결정했던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면 부모 이제 아직, 그러니까 18개월, 제가 지금 개월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8개월 미만인가요? 일정 개월수의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교도소에 같이 가서, 엄마가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 개월수가 지나면 그걸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개월 미만의 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서 한국의 교도소에 열 몇 명의 그런 기저귀를 찾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교도소에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 엄마가 진정을 한 거예요. 기저귀를 하루에 하나밖에 안 준다. 기저귀가 인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사관이, 담당하는 조사관이 너무 창의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깊이 파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하루에 아이들은 기저귀가 몇 개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기관이 다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한 번에 몇 cc의 오줌을 싸고, 왜 아이들은 그래서 몇 번을 갈아줘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생각보다 많아, 5-6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개가 주는 것은, 이거는 아이의 어떤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제도 개선 권고를 한 사건이 있어요. 인권은 결국은 인권의 목록 안에 제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목록들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곳에 안에 가는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목록 안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하는, 이걸 인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이 늘어나면 이 목록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목록은 양쪽 내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로 무한정 늘어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가 그거를 지켜봤고, 처음에 20년 전에 이게 무슨 인권 문제야 라고 했던 것들이 20년 지났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인권 문제가 되었고요. 그건 짧은 20년의 변화이지만, 이게 불과 30년, 50년, 100년으로 가면 상당히 이거는 전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아서 인권 문제로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이게 무슨 인권이야 라고 그래서 쉽게 인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사관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건 틀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기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사건이 점점 더 쌓이는 거죠. 예전에 보다 사건 수는 줄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실조사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조사는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CCTV도 있고 녹음기도 많아서 사실조사를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차별 문제인지 인권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영역이 너무 어려운, 그냥 정말 미술처럼 된 것 같아요. 현대미술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현대미술에서 이게 변기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이렇게 그리다 많은 걸 갖다 놨지? 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해석해내는 영역으로 넘어가듯이 인권 문제도 상당 부분 그런 문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증거죠.
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왔는데, 이 얘기는 왜 제가 학교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토크를 할 때 꼭 들려주고 싶은 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존엄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너무 관념적인 거예요. 존엄이 뭔지 모르겠어요. 존엄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근데 이 존엄은 결국은 아주 구체적인 개별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최근에 김훈 선생님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와서 세바시 할 때 말씀하신 거에도 잘 드러나더라고요. 존엄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무리 존엄하다고 100번 써 있어봤자 아무 쓸데없다. 그거는 존엄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데, 그거는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이 뭐 아름다운 풍경 또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밤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들은 예는 그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입시 지옥에 몰아넣어서 애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감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서 또 수능을 본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끔찍한 세계인데, 그날 아침에 후배라는 아이들이 이름으로 와서 커피를 타주고 꽹과리를 치면서 선배들의 그 고시장으로 갔을 때 막 응원하는 그 모습,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다. 코로나로 다들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남자 아이들이 우통 벗고 마스크를 썼을 망정 우통 벗고 막 추워 죽겠는데 뛰어가는데 머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존엄이라는 건 그런 구체적인 아름다움 속에 있고, 또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바뀌어가고 정치가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노, 욕을 하고 싶고 이 분노하는 그 마음에 존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이 삶의 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존엄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희가 주로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가져오는 문제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다는 이야기가 주된 것 같아요.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나를 차별했다. 그게 1단계의 존엄을 구하는 방법이라면, 2단계는 나는 남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세 번째, 청년들한테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있었을 때 이 존엄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스스로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우하거나 또는 내가 나를 대우하는 거는 좀 더 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한번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도 굉장히 귀하게 읽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신 말을, 이 어려운 책을 써놓고 서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 남이 다 아는 거를 길게 써놨네. 이렇게 남이 다 아는 걸 길게 써놨네. 그리고 결국은 이 존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하하, 이렇게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하면 성공이다. 그렇게 그만큼 존엄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인 언어로 쓰기가 어렵고, 그 어렵다는 그 사실이 존엄을 또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제 토론을 할 시간도 남겨둬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몇 가지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원조야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즘 저희가 인권위에서 한 20년 넘은 사람은 시조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권위 시조새로서 내가 이거 원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사하면서 국외출장 처음 갔다.
그 이후에 사실 가신 분이 없긴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때 박박 우겨서 혼자 2박 3일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성희롱 사건을 조사를 했어요.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는 상당한 우연성에 기인해서 벌어진다는 거를 그때 이제 배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그때는 좀 열정이 많이 넘칠 때라서 혼자 캄보디아까지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제 열정으로 그 진실이 밝혀진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해요. 근데 그 열정뿐만 아니라 조사관이 왜 가냐고 물었을 때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저의 지적을 믿고 북에 출장을 허가해줬던 어떤 신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장에 갔을 때 뜻밖의 저를 도와주시는 그 귀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선의가 없었으면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이루어졌던 성폭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폭력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의 굉장히 경력에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았고 그거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 여성의 중요한 경력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진정을 했던 그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충분히 발효가 됨으로써 그 사건이 진실이 밝혀졌고 또 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즘 권고를 잘 너무 말랑말랑하게 합니다. 저는 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권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권고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어떤 권력에서 나온다라는 저희가 관점에서 인권기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역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 전개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권고를 해요. 그 권고가 수용될 수 있도록 너네가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권고가 수용될 것만 권고를 한다면 인권위원회 권고는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센 것만 한다고 해도 수용성이 떨어져서 의미가 또 떨어집니다. 그 권고를 굉장히 그러니까 수용성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게 적절히 잘 좋은 권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너무 쉽게 인권 교육을 권고하거나 주의만을 주는 권고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은 위원회 최초로 손해배상 권고를 했고요. 무려 3천만 원의 권고를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법원으로 가서 이제 이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한참 지나서 몇 계절이 지났을 때 이 진정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아프리카 구호하는 단체로 떠나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장갑을 하나 주고 갔어요. 가죽 장갑을.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 분이 저한테 조사관님이 저의 손을 잡아줬을 때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거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 책 쓰고 탈고하면서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책을 쓰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좀 이렇게 꺼내서 좀 쓰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서랍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꺼내서 보던 장갑이었습니다. 조사관의 손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손이 따뜻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겉으로는 좀 민원 처리하는 것 같고 하찮더라도 사실은 그 와중에 이런 그 용기 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고 또 아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어떤 말인지 잘 전달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안에는 사실 연민의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우리의 날카로운 수잔 선택 선생님께서는 연민 따위는 필요 없다.
연민만 하고 앉아있는 동안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상당히 맞죠. 우리가 연민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른 말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민조차 없다. 요즘 어떤 경우에는 연민조차 없는 너무 아픈 말들이 쉽게 내뱉어지는 사회에서는 또 연민의 마음도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고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연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한테는 아무런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욕망도 없고 뭐 두려움도 없고 욕구도 없대요. 근데 천사들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민 말고 연대해야 되고 타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면서 실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최소한 연민의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춤을 춘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 뭐냐 이런 관념적인 말인데 사실 춤출 수 있어야 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춤출 수 있어야 인권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연어입니다. 연어. 왜 연어를 여기다 갖다 놨냐면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인권 지수가 몇 점 정도 될까 이런 거만 이제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어려워서 안 하고 할 수도 없다는 걸 아는데 막 인권 지수를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지표들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막 연구를 했고 저도 관심 있어 막 찾아봤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인권 지표에 우리 마을에 있는 강에 연어가 돌아오는 마리수, 이게 인권의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 좋은 강이 있고 연어가 사는데 그러면 좋겠죠. 저 그런 거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 연어가 작년에 왔는데 올해도 물이 좋아 깨끗하니까 다시 연어가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만하다. 그러면 가장 조금 약자들이 살만하면 약자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게 일종의 가장 약자들이 살기 편하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 살기 편한 거죠. 그래서 야밤에 여자들이 걸어다니면서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한 사회인 것 같잖아요. 최근에 제가 헬스클럽에 시각장애인이 제가 요즘 장애 업무를 하거든요. 장애차별 업무를 하는데 헬스클럽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운동을 하려고 왔는데 위험하다고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갔는데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 막 무거운 것들 뭐라고 하던데 이제 무게를 높여가지고 들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안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막 꽝꽝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권고를 하고 막 사실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 헬스장 사람들은 인권 얘기 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안 받아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차별을 진정을 했고 국가기관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 헬스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헬스장은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위험하대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대요. 그 거울에서 거울 기대지 말라고 다닥다닥 붙어놨는데도 누군가 꼭 기댄대요. 그래서 거울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같이 상상해 봅시다.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조사해서 법률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 헬스장이 제일 안전한 곳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 법률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검토해서 이 차별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분을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런 상상력, 공감된 상상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춤출 수 있어야 인권이다 이 말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췄고요. 코로나 이전까지 저희가 재즈 댄스에서 아프리카 댄스까지 추고 있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시인이 한 말에서 저는 인권을 또 설명하고 싶은데 이성복 시인이 시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켜서 이 책이 무한화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아포리즘들이 있어요. 시가 뭡니까 하면 한 줄로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딱 한 줄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시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안에 문학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한 줄 멋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은 이상한 말인데 이성복 시인이 하면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야, 와 하다 읽다가 인권이 뭡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안에 인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직 조사관들 앞에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 책이 인권하는 책은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관한 책이고 제가 인권책을 쓴 능력은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인권으로 밥벌이 하면서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또 느꼈던 생각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책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다가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공감이란 말을 계속 했는데 우리가 뭐 아프니까 뭐 성찰, 공감 이런 말들이 너무 오염이 돼서 적절한 언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타자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존엄이라는 것들이 확산되고 그 법과 제도를 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갈수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만 쓰고 또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원하면 글을 쓰고 아픈 굉장히 속 아픈 이야기도 쓰고 또 자기 편의점에서 있었던 편의점주가 쓰는 걸 보면서 편의점의 세계를 또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노가다를 하시는 분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거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에서 청년들이 가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막 썼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이구나라고 알면서 그 세계를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틈틈이 인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느끼고 생활하면서 했던 것들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또 좋은 글과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